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과연 뭐가 될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후보들 결정이 좀 늦춰질 거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후보 풀이 현재 여당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바른미래당과 이렇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것도 있고 평소라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미 치열한 막구 선거전을 펼쳐야 합니다만 지금 특히 원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가 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점쳐놨던 홍정욱 헤럴드 대표 같은 경우도 고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찌감치 안 하겠다고 했죠. 아직 설득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패색에 짙은 선거라고 보수 야당 안에서 좀 패배주의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선정 작업도 조금 느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늦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늦어졌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워낙 국가적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패럴림픽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평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좀 잊은 면이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성공하는 데 에너지를 다들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이슈에 묻혀서 도지사 후보들은 열심히 뛰는데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죠. 언론도 보도를 별로 안 하고. 워낙 보도할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선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여당의 경우는 너무 일찍 후보를 결정했을 경우 이제 막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늘 공천이라는 건 여야가 이렇게 서로를 봐가면서 탐색도 하고 눈치 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금실 전 장관이 나섰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그때 윤여준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일하실 때 강금실을 저렇게 쓰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보 선정 과정이 후보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너무 일찍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패인으로 꼽혔거든요. 강금실 전 장관이 일찍 뜨니까 상대편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맞상대로 뒤늦게 세워가지고 분위기가 역전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가.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후보 깜짝 공천을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윤곽 드러낸 후에 정하겠다 이거겠네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좀 보고 패를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이른바 친문 후보들과 붙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은 선거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적 인지도나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버거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높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들 후보들과 붙었을 때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당내에서 하고 있고요. 반면 친문으로 거론되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가지고 하는 선거가 돼버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1등이라 하더라도 이 비문 계열의 후보들과 붙고 싶어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방선거 100일 전 그러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진짜 100일 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의 분위기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제 예상으로는 4월 말 정도쯤 가야 국민 대중적으로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랄까? 보통 선거, 전국 단위 선거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자유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는 정권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정권 1년 차에 일을 잘했냐? 요걸 평가하려고 할 텐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간 평가해야 하는데. 예, 저는 아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국회 때문에 이게 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높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남북 관계나 적폐청산,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네. 거꾸로 야당 심판 혹은 국회 심판론이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봅니다. 선거가 아닌데도. 아닌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이슈 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이 압승해야 될 선거거든요. 그때는 안전 이슈로 치러야 될 선거인데 그때가 야당 심판론이 예. 작동해서 겨우 이제 5대5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의 흔들기가 색깔론을 중심으로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아주 그 60, 70대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의 혹시 소망사항은 아닌가요? 아무튼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 문재인 힘 실어주기. 장혜찬 씨는 어떻게? 저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 두 가지를 따지자면 역시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뭐 대북 특사가 갔고 이후에 북미 대화나 뭐 비핵화 관련한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100% 올인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제 집권 1년차 경제선거, 민생선거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물가까지 많이 임금 인상이 되면서 물가가 인상되면서 특히 생활 물가가 많이 인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역대 선거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예. 그런데 이번에 2월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집값이 0.94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2009년 이후 근 10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양한 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강남 집값만 띄워주기 아니냐.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마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에 대표적으로 김상곤 뭐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인들 아파트가 지금 5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제가 여기 리스트를 갖고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에 참 10억 넘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친동생에게 처분했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도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면피용 이제 1주택 처분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고위층의 어떤 정책 미비라던가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을 보수 쪽에서 좀 띄워야지 지금처럼 북한 문제에 너무 100%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60대 이하 계층에서는 큰 공감을 사기 힘들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주를 반드시 경제, 1년차의 경제 능력을 심판하는 이슈로만 몰고 가야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드리는 얘기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쟁점이? 현상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못 써먹고 그 있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대응 능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부각을 좀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야당 심판, 국회 심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마디씩 해보세요. 네, 우선 북풍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잖아요. 이게 2010년 천안함 때도 이제 MB가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그때 이슈는 무상급식 등 복지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4년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이슈로 치러져야 했는데
그때 이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5대5 정도가 된 선거여서 북풍을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색깔로는 이번 선거에서 별로 먹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 이제 국민들께서 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셨다. 그건 이건 뭐두 분 맞고요. 생각이 비슷하신 예, 비슷합니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슈도 좀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이었는데 그걸 동생에게 팔았다. 고 해서 그게 모럴 해저드다. 그건 너무 그건 너무 이렇게 논리 비약 같고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오면 아마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훨씬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모두 예측하기 때문에 한 판에 뒤집을 것이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명박이 더 부각될 것이다. 예, MB의 비리가 더 부각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핀트가 빗나간다고 보고요. 다만 최저임금의 시행이라든지 그렇죠. 근무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또 물가 인상. 예,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 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예.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라든지 한미 간의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긴장하는 이슈예요. 예. 근데 이것도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당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인정할 걸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공약했고. 1만 원 공약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니 속도 조절해라. 이 수준이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1만 원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건 엎어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도 이게 10년이 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정권만이 아니다. 예,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을 요구하면 민주당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흔들기를 하면 그거는 쉽게 엎어치기 할 수 있는 이슈로 전환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 접근 방식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수준으로 무조건 흔들기, 색깔론으로 흔들기, 예. 눈만 뜨면 흔들기 이렇게 되면 모든 이슈는 문재인 힘 실어주기 블랙홀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훈수를 두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해찬 씨는 그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 심판, 국회 심판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내 의석은 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출마하고 이렇게 되면 1, 2당 재보궐선거에 따라 1당, 2당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의석수만큼 야당 눈치를 저는 전혀 안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야당이 계속해서 뭐 생떼 잡고 발목 잡고 생떼 쓰기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야당으로서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석수는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석수만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일성이 강한 야당 뭐 투쟁하는 야당이 되겠다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말은 세게 나가지만 그리고 언론의 어떤 강한 멘트들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실제 뭐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김성태 원내 이전의 문제였습니다만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후폭풍이 굉장하기도 했었고요. 보수 세력 안에서. 그리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도 환노위에서 뭐 타결이 된 것을 가지고 또 보수당 안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는 거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전체로 봤을 때 야당 심판론에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힘들고 선거 지형 자체가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긴 하지만 여당 지지자분 입장에서는 야당을 심판해야겠지만 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저 실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앞으로 남은 3, 4년 더 이것보다 더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믿업지 못해도 힘을 좀 실어줘서 최소한의 견제력은 갖춰줘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고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접점이 되겠네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발목 잡는 야당과 국회 이거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도 견제력을 좀 우리한테 부여해 달라. 뭐 두 목소리가 충돌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충돌을 할 텐데요. 어디가 지금, 우세할 거냐. 그거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건 저는 15%, 탄핵에 반대했던 14%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심지어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그게 가야 될 방향이다를 분명히 전제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능한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제가 보기에는 과반 정도 국민들의 인식으로 보여요. 예. 예,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50%를 넘어섰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50%를 예, 넘어섰고 예.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20% 넘었다가 다시 20% 밑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그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안전공무원 충원만은 꼭 해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안전공무원을 뭐 대폭 깎아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소방직 충원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너무 많이 잘랐고 그 과정에서 설화도 빚었고 그래서 이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와도 안 먹힌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오히려 당신들이 예산 깎지 않았냐. 당신들이 소방직 충원 안 해줘서 이거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역공당하겠군요, 그건 야당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심판론은 이제는 그렇게 붕 뜬 심판론.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세월호를 가지고 야당 심판론, 뭐 세월호 피로감 이거 했을 때는 그게 왜 먹혔냐면 그때는 제도 언론, 방송까지 전부 장악된 예.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오고 있죠, 이미.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경험으로 인해서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해주신 말씀 중에서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예산안 합의에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15%라는 의견에는 조금 간략하게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이제 안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제 시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안보 보수 위주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시장 보수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을 새롭게 이끌 주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꼭 이 탄핵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15%는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 정말 유능하면 이런 위기에까지 왜 몰렸겠습니까? 무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뭐 보수 입장으로 방송을 하지만 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견제력을 잃게 되면 예, 그나마 예. 무능한 야당이라도 그 견제력을 잃게 되면 정말 정부의 어떤 독선까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건 원래 잘 되는 집안에서 개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래. 내부 싸움. 안 되는 집은 개파 싸움이 일어날 틈이 없죠. 예, 선거 안 나오고 싶어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경기도 서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친문 대 비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뭐 누가 봐도 친문의 성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 부분이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화합하고 잘 매끄러운 경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네, 개파 갈등의 여지가 보일 것인가. 서울 같은 경우도 아직 친문 쪽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일지 명확한 후보가 안 나왔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박원순 시장과 지금 여러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남는 한쪽 후보에게 친문 당원들의 이 지지가 쏠릴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요 그럴 정도로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죠. 뭐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최대 쟁점은 야당 국회 심판론 그리고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 다오 뭐 어떤 이런 충돌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두 분 말씀 정리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도 또 연대할 것이냐. 이른바 선거 연대설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두 분 한마디씩만 한 1분씩만 들어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개파 갈등이 경선 잡음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그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위적으로 연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테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하고 예. 경기도지사를 남경필 지사가 한다는 가설이 나오는데 그럴 예. 경우 예. 사실은 남경필 지사도 바미당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자유한국당의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도 내주고 경기도지사도 확실한 로열티가 없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제1야당 그 존재감이 거의 없어질 것 같고 그게 된다면 그건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나 보면 이게 연대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이제 후보들이 연대하는데 바미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연대해도 별로 이길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 연대도 별로 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는 경우의 수도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예,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만 연대하면 국정이 술술 잘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수적 공학으로 국회가 잘 굴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저 간단히 정리하면 네. 민주평화당 먼저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연대가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최소한 광역단체장 레벨에서는 반드시 선거 단일화를 통한 연대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말을 합니다만 예. 지도부의 멘트는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만약에 단일화 연대를 하지 않아서 광역단체장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연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래의 보수 진영의 심판을 받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짬짬이는 아니더라도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선거를 통한 광역단체장 연대는 정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동하는 힘은 계속 보수 진영 내에 살아있을 가면 것이다.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최민희 전 의원과 좀 판단이 다르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지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튼 야당이 굉장히 불직 뜨니까 상대편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맞상대로 뒤늦게 세워가지고 분위기가 역전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가.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후보 깜짝 공천을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감돌고 있는 그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윤곽 드러낸 후에 정하겠다 이거겠네요.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좀 그런 보고 패를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그렇군요. 같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그 이른바 친문 후보들과 붙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은 선거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적 인지도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버거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두 사람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높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들 후보들과 붙었을 때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당내에서 하고 있고요. 반면 친문으로 거론되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가지고 하는 선거가 돼버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리하다. 더 그렇기 어렵다.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1등이라 하더라도 이 비문 계열의 후보들과 붙고 싶어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방선거 이미 2014년 세월호 이슈 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이 압승해야 될 선거거든요. 그때는 안전 이슈로 치러야 될 선거인데 그때가 야당 심판론. 이 작동해서 겨우 이제 5대5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의 흔들기가 색깔론을 중심으로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아주 그 60, 70대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의 혹시 소망사항은 아닌가요? 아무튼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 문재인 힘 실어주기. 장해찬 씨는 어떻게? 저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 두 가지를 따지자면 역시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뭐 대북 특사가 갔고 이후에 북미 대화나 뭐 비핵화 관련한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100% 올인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제 집권 1년차 경제선거, 민생선거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물가까지 많이 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늦어졌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워낙 국가적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이 패럴림픽 기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좀 잊은 면이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성공하는데 에너지를 다들 너무 많이 쓰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이슈에 묻혀서 도지사 후보들은 열심히 뛰는데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죠. 예. 언론도 보도를 별로 안 예, 하고 예, 지금 언론, 워낙 보도할 네.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선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여당의 경우는 너무 일찍 후보를 결정했을 경우 이제 막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늘 공천이라는 건 여야가 이렇게 서로를 봐가면서 탐색도 눈치 하고 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강금실 전 장관이 나섰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그때 윤여준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일하실 때 강금실을 저렇게 쓰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보 선정 과정이 후보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네, 예, 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너무 일찍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패인으로 꼽혔거든요. 강금실 전 장관이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과연 뭐가 될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후보들 결정이 좀 늦춰질 거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후보 풀이 현재 여당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고. 바른미래당과 이렇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것도 있고 네. 평소라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미 치열한 막구 선거전을 펼쳐야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특히 원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가 예. 질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유력한 후보로 점쳐놨던 홍정욱 헤럴드 대표 같은 경우도 고사하는 뭐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찌감치만 안 하겠다고 했죠. 뭐 아직 설득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패색에 짙은 선거라고 보수 야당 안에서 좀 패배주의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후보 선정 작업도 조금 느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늦어 100일 전 그러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진짜 100일 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의 분위기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제 예상으로는 4월 말 정도쯤 가야 그 국민 대중적으로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랄까? 보통 선거, 전국 단위 선거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자유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는 정권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정권 1년 차에 일을 잘했냐? 요걸 평가하려고 할 텐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간 평가해야 하는데. 예, 저는 아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국회 때문에 이게 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높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적폐청산,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네. 거꾸로 야당 심판 혹은 국회 심판론이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봅니다. 선거가 아닌데도 아닌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